반갑습니다. 다 들리시나요? 네. 어쨌든 이제 오늘 그 인공지능 서비스 동향을 사려고 했지만 제 1부랑 2부에서는 제가 그 인공지능이 뭔지, 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약간 혹시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 있지만 이거는 좀 약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좀 특별히 저는 실제로 의료 이제 서비스 회사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면서 좀 필요한 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실제 이제 저기 보면 위에 이게 그 스탠포드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2030년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사례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작년에 10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우리 사실 6개월, 7개월이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넣어서 1부, 2부 이렇게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고 그런데 좀 약간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한 재밌게 소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결혼식 갔을 때 사진인데 분위기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항상 웃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 이력인데 별로 이제 그런 큰 건 아니고 그냥 카이스트에서 이제 물리학과에서 이제 석사 박사가 하고 있때 석사 때는 일단 나중에 좋은 얘기 드려요. 그 핵융합과였잖아요. 핵융합 들어보시죠. 핵분열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박사 때는 양자품부터 그래도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런 걸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애틀이라고 지도서 애틀 전자통신연구원 대전에 있는 연구원인데 괜찮습니다. 여기 가서 LT는 다 아시죠? LT 말하는 거죠. LT라는 게 지금 4세대, 5세대 등 표준화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좋아서 어쨌든 저기 하버드 대학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연구원으로 지금 한 7년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금 한 칸 넘어가서 이제 네오팩트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오팩트 들어보신 분? 거기는 그래서 네오팩트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재활 의료기기 벤처인데 요즘 좀 잘 되고 있어요. 요즘 제 친구가 만든 창업한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인공지능 제품을 만들면서 사실 인공지능이 좀 물리를 하고 그다음에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제가 정보 이론을 좀 했어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연관이 갔어요. 물론 인공지능을 좋았겠지만 그리고 또 네 번째 중간에 있는 건 뉴스페퍼민트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이건 잘 없어요. 들어보십니다. 이제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이 필요한 뉴스 여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안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자 네오팩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기 흰색이라 잘 보시나? 손이죠, 손이죠. 글러브예요. 여기 또 제가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그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졸중, 스트로크, 중풍 많이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은 뇌에서 혈관이 터지는 거에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서로에서. 근데 뇌세포는 우리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뇌 혈관이 터지면 우리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 분들 중풍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쪽에서 터지면 이쪽에서 마비가 오고 이쪽에서 터지면 이쪽에서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온다는 게 뭐냐면은 뇌 앞으로는 정수역이 중간쯤에 모터 코텍스라고 해서 우리 운동을 간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포가 죽으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비가 오면은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10년 정도 누워 계시다가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90년 뒤에 이제 누도라는 유황학자가 원숭이 뇌에다가 계속 터뜨리면서 계속 실험했어요. 원숭이는 좀 안 됐지만 인간을 위해서 그죠. 근데 뇌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로플라스티시티, 뇌 가소성. 이게 간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뇌 지도를 보면 뇌 손이 크고 발이 작고 이런 게 다 보이죠. 그죠? 혀가 되게 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발레리나의 뇌를 보면 발굽이 커요. 그리고 이제 피아니스트 뇌를 보면 손이 크고 당연한 얘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뇌에서 공부하는 부분이 더 이제 발달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뇌라는 게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리고 루드라 학자가 뭐 했냐면 원숭이를 터뜨린 다음에 마비가 오는 거를 계속 움직였어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계속 했더니 옆에 있는 뇌세포가 그 뇌세포는 안 살아나지만 옆에 있는 뇌세포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핵심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 중풍이 오신 분들의 70%는 걸을 수 있고 50%는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시간 안 들어가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 좀 많이 쉬기 잘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런 분들이 옆에서 이제 잡고 이런 걸 시켜주셔야 돼요. 손도 손가락으로 하고 편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 붙은 사람도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재미도 없고 게임을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환자분이 혼자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있을 때는 일부를 하는 거고 저희 회사가 크니까 회사에서 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약간
원래는 치료사분들이 이 환자를 보고 어떤 훈련 현지를 말해줘요. 근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알고리즘을 좀 넣어가지고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훈련을 만들어주는 그런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짜고 있거든요. 그런 게 나름대로 이해해서 그리고 이제 환자의 동작, 움직임 데이터를 보고 이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약간의 머신러닝을 건드리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이게 알파고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이게 부릅니다.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여기 그 스탠포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게 퍼블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퍼블리도 뭐 나름대로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냥 콘텐츠를 만드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좋은 전시가 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시 내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한 1, 2만 원에 팝니다. 그걸 이제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저희한테 이 스탠포드 보고서를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걸 한번 번역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번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 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 그냥 뭐 제가 강의가 기니까 이 강의 중에도 약간 재미있게 하려고 재미라는 걸 써놨어요. 재미라는 게 뭐냐? 사실 재미라는 게 뭔지 아직도 얘기를 해요. 재미라는 게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면 안 되는데 지루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어려워도 안 되고 쉬워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가 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렵게 받을지 쉽게 받을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지능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능이라는 게 있고 유머나 재치 타이밍 이런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유머나 타이밍이라는 타이밍이라는 건 타이밍 맞추려면 어떻게 빨리 돌아가야겠죠. 그죠? 그런 거를 또 공부가 있고 그다음에 재미의 중요한 이제 예측 불가능 싸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게 또 오늘 제가 말한 지능이 좀 웃으시는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웃어야죠. 이 번째는 이제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진행이라는 게 뭔지 나중에 이제 나가시면서 굉장히 오늘 많이 얘기했는데 잘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쭉 들어봤다. 인공지능의 적용 사례 중에서 좀 재밌는 거 몇 개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렇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거 뭔지 아시죠? 그죠? 자동문. 사실 인공지능으로 자동문 얘기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이 나름이니까 그죠? 나중에 얘기했던 인공지능의 정의가 그렇게 없습니다. 제 경우에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저기 경상 사투리가 좀 있죠. 경상도 제가 진주 출신인데 이게 촌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처음 진주에 호텔이 생겼는데 아버지랑 구경을 하는데 자동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갔는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이제 아니 누가 이래서 아무리 신기해도 누가 이래서 생각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였는데 이제 지금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뭘 하면 인공지능을 생각하냐면 이제 지금 정부 청사에서 올해 이제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 사람 얼굴이 정부 공무원이 맞으면 인식해서 열어줘요. 그러면 이거는 좀 야근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우리가 그냥 대단치 않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자동 검색을 하나 찾았는데 사실 혹시 제가 나중에 이 강의에서 듣고 싶은 거 많이 얘기하시는 중에서 뭐 사업 아이디어 찾는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사업 아이디어는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 약간 불편한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업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화장실. 사실 우리 화장실에서 손 열기 정말 싫죠. 왜냐면 이게 다른 사람이 화장하면 어린이 모르는데 근데 아직도 이게 자동문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물론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러브 메디어 회사에서 물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앞에 사람이 서면 열리게 하는 걸 만들어서 팔던데 잘 팔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앞으로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제가 2학년 때 서울에 처음 왔더니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첨단 우리가 어떤 층으로 갈 때 누르면 알아서 가잖아요. 그죠? 지금은 엘리베이터 사실 굉장히 또 겹쳐져 있어요. 요즘은 엘리베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높은 빌딩에서 앞에 서가지고 여기도 누르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안에 다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근데 최근에 제가 네이버 분당에 공사 가보니까 그런 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엘리베이터 자체에는 1층 누르는 게 없고 그 입구에 자기가 몇 층, 뭐 20층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 여러 개 중에서 나한테 이제 너가 몇 층을 타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여전히 그렇게 인공지능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앞으로 그래서 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그래서 여기 아까 말했던 정부 청사에서 이제 화면까지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 보시면 보면은 첫 번째 기사는 얼굴 인식 시스템 시범 도입 처음부터 먹통
그리고 이제 그게 전 1월달에 4일이고 2월 21일 날 되면 99.4도, 4월 5일에는 성공적 도착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자체는 우리가 얼굴이 시키시면 이제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찍잖아요. 너무 굉장히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요즘이 대단한 모범적인 수준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냥 일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오늘 이용할 또 얼굴식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차부터 6차까지 혹시 이 강의 앞에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다른 강의 들으셨거든요. 네. 어쨌든 앞에는 다 기반 기술에 대해서 있어요. 저는 기반 기술과 서비스 스타일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자동문행 ATM 당연히 하시죠. ATM은 사실은 어떤 자동화의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가 ATM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 재밌는 게 있는데 한 재작년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ATM이 뭐 은행원의 수준을 뭐 3분의 1로 줄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볼 때마다 무조건 은행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통장 주고 돈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죠? 오래 보니까 더 신기한 이상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모바일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ATM 기술 줄고 있어요. 은행은 당연히 줄고 있고 ATM 자체도 뭐 ATM 하나가 이제는 사람들은 안 쓰니까 뭐 100만 원씩 사용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이런 걸 인지가 생각 안 하지만 또 이제 하나 있는 게 이건 그냥 MIT 10대 뉴스 올해 나오는데 회사 이름이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얼굴인식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얼굴인식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얼굴인식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돈을 찾거나 아니면 모바일에서 뭐 돈을 보내거나 할 때 중요한 게 생체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되게 좋은 뭐 기준이 해줘 이 사람은 물론 수준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1빌리언, 1빌리언으로 해서 한 1조 정도 가치가 있고 이제 이 회사 하는 게 그냥 얼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 사실 뭐 스마트폰 같은 거 할 때도 질문도 가능하지 비밀번호 이런 걸 하지만 얼굴 가지고 이 사람 확인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게에서 돈 낼 때 이제 카메라 같은 거죠. 그래서 알리페이는 뭐 알리바바에서 나오는 그 지금 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얼굴 가지고 이제 돈 찾는 뭐 ATM에는 이제 얼굴 대조 카메라 그 다음에 DB라는 거는 DB 혹시 누구세요? DB 스타이신이라고 중국의 우버예요. 유명한 일사적으로 수조 수십조 되는 차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운전자가 정말로 그 운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오토로 말하는 게 우리가 소셜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에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사를 받고 뭐 화재나 이런 거 안전성을 다 컨시어지 이제 경비용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되지만 우버나 아니면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타는 거나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타는 게 위험한데 이 사람의 과거 히스토리, 소셜한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신뢰 산업인데 DB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이 운전자가 과연 그 운전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승객한테 이 사람이 맞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약간 흥미있는 게 라이브리니스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얼굴 인식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는 사진을 갖다 대면 마치 흥치할 때 옛날에 영화인들 보시면 눈 뽑아가지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갖다 대면 이제 통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을 돌려가지고 다양한 표정이 다 통과돼야만 그래서 라이브리니스라는 거 살아있는 생동성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저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이요? 저희 사람들이 보시는 이게 이렇게 가야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요즘 결국 예전에는 이제 저희 빨리 적혔다 이거죠. 사실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만나버렸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보다 뭐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데서 지금 인공위기 훨씬 더 큰 많은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빨래하면서 무조건 예전에는 다 겨울까지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50년 정도 안 했어요. 근데 세탁기 지금 제가 얘기한 이유는 이런 제품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것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크네요. 빨래놓고 물 조정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거 나올 때 보면 이제는 적당히 물의 양을 조절해줘요. 세제 양을 조절해주고 빨래 양을 보고 이러면 처음에 한번 분명 얘네들 처음 광고할지 인공지능 세탁기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요즘은 우리가 이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면 너무 당연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스라이드 지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청소기 같은 건데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이렇게 갔죠. 그죠? 물론 이건 아직은 뭐 제가 아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청소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귀찮은 정도랑 집에 와서 이거 쓰레기 비우는 거 귀찮은 정도랑 비슷하다. 그냥 그 정도야 아직. 하지만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의 어떤 그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이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이고 물론 가장 마지막 단위라는 인공지능이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면 생산이죠, 생산. 하지만 그 윗단계 정도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거 쓰시면 알겠지만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자기가 가가지고 충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원만 꽂아놓으면은 이 밑에 이 허브를 꽂아놓으면은 그냥 계속 돌아다니다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전원 없으면 다시 가서 충전하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다시 약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알아서 비울 수 있게 정확하게 되죠. 나중에는 뭐 20년 뒤에는 아파트에 작은 어떤 쓰레기 비우는 게 있으면 얘가 청소한 다음에 알아서 비우고 청소한 다음에 알아서 비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이제 실수 반지 같은 거 이제 걸리거든요. 첫 번째 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빨래에서 빨래 많이 해요. 좀 빨래는 알아서 해요. 근데 널어서 말리고 개고 지금 널어서 말리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 건조기가 다 있어요. 그렇죠? 개념이 큰 문제예요. 아주 학생분들이 많으신데 그 집에서 사이를 만들어야 우리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이런 사실 제가 올해 이제 CES라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해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제일 큰 전자제품 쇼에 여기 갔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얘네들이 론드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정말 한 수천 명 모아놓고 크게 굉장히 큰 행사를 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빨래를 넣어놓으면은 개워져서 나와요. 굉장하죠, 그죠? 근데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오바예요. 왜 오바냐면은 원리가 좀 나오는데 막 이미지 분석해가지고 이 빨래를 막 일단 이 티셔츠인지 바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폴리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훨씬 더 간단한 건데 이건 뭐냐면 셔츠만 갖다 드리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위에 보시면 나오죠. 이미지 분석해가지고 빨래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 거는 제품이 그래서 파손이 건데 16,000불이에요. 우리 사실은 빨래 개는다고 2천만 원. 가정도 고용해서 한 4년, 2, 3년 고용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티셔츠를 넣으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오죠. 이런 식으로 되어주는데 얘는 이제 폴리메이트 800불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것만을 위해서 이걸 자꾸 아직은 위해서는 좀 기술적인 하지만 뭐 이런 문제들을 또 어쨌든 얘네들은 지금 나름대로 지금 단계에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어쨌든 좀 이렇게 하는 서비스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다시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이 이런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최근에 사실은 이제 알파고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희가 지금 말씀하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그 앤드류 잉의 말인데 인간이 이제 옛날에는 인간과 필요가 없으면 인간이 그냥 1초 안에 할 수 있는 판단은 기계도 다 내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언급할 텐데 어쨌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거는 전체 우리 인간의 발전사에서 보면 일부인 것이고 근데 결국 다르게 보면 또 다른 인공지능이 약간 정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하게 하는 거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다음 단계에 계속 알아서 잘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그래서 약간 이거는 그냥 앞에 유명한 것입니다. 많이 보셨죠? 르네 마그리트, 스시네스카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냥 제가 그냥 사람들이 항상 뭔가가 기술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는 이걸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 얘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 효과라고 검색 기술이 나와요. 이상한 연습 이거 위키죠. 위키는 아시죠? 그렇죠? AI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은 AI's whatever happened 그러니까 뭐건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은 지능이라는 게 사람들이 약간 지능이라는 게 인간만의 것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어쨌든 기술 발전사에서 점점 더 우리가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을 점점 더 흉내내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사람 대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도와줘요. 시스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강화돼가지고 있죠.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두 가지 방향이 반대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인공지능에서 기술의 발전 방향이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다시 이거는 보면 T-아카데미에서 그동안 한 건데 사실은 저도 모르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 실습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좋고 특히 그 취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알면은 스탠포드의 뭐 쿠세라 같은 CNN 러닝 같은 코스를 들으면은 그런 시험에 도움이 됐고요. 개발자들이 워낙 지금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자동문 ATM 세탁기 청소기 아니면 의료 서비스라는 자율적인 보호차 이런 것들을 실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실 갭이 있다 이거죠. 이 갭은 뭔지 아시죠? 갭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괜찮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냐, 피지컬 서비스 영리라고 뭐가 필요하냐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제 또 하려고 해요. 근데 좀 말씀드리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왜냐하면 중에 범죄자 많이 나오면 좀 어려울 거잖아요. 물중의 정리, 그래서 저스티스 이거는 안 보이시죠. 약간 이런 사실 제가 이거 슬라이드 지금 두 번째인데 나름대로 반응이 너무 유치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뭐 당연히 나오는데 intelligence received by machine also 그러니까 기계가 만들어낸 지능이라는 건데 그럼 결국은 이거는 그냥 공업 안 보이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지능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정의. 그래서 제가 지능의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 전에 잠깐 이제 그거는 인공지능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세 가지가 있죠. 강인공지능, 야인공지능 들어보셨죠, 그렇죠? 강인공지능은 인간하고 비슷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야인공지능은 한 가지만 하고 마찬가지로 하고만 둘 수 있고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강인공지능 같은 거 우리가 언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뭐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만들 거라는 사람도 있고 안전한 대답은 만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기이기 때문에 못 만들 이유는 없어요. 굳이 생물학적인 이런 시스템이랑 슈리티 베이스, 컴퓨터 베이스 시스템이랑 언제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만 있을 뿐이고 일단 야인공지능은 이제 뭐 아주 계속 나오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야인공지능이죠. 사람을 이걸 확인하고 그런데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그것도 다들 보신 거죠. 튜링 테스트. 우리가 어떤 게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사가 있죠. 나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려놓고 쉽게 말해서 가려놓고 물론 컴퓨터 이용해서 묻지만 대화를 해요. 두 사람. 이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에요. 컴퓨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인공지능 같다 딱 찍었는데 틀리면은 그 말은 이 인공지능이 나를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소개돼서 성공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해요. 이게 물론 뭐 당시에 그 평등주의, 뭐 스키너 이런 심리학 아니면 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가 전부 다 약간 그런 생각이 영향을 했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테스트인데 중요한 건 2년 전에 이 튜링 테스트를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과했어요. 컴퓨터로 대화를 하는데 유진 부스트만이라는 처음 유진 부스트만 그 러시아의 프로그램인데 근데 얘가 약간 트릭을 쓴 게 뭐냐면 자기가 러시아에 살다가 늦게 미국으로 와서 13살 소년에 가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얘랑도 대화를 하고 실제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얘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실제 사람을 이제 인공지능하고 컴퓨터로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모라벨의 역설은 이것도 뭐 들으시면 좋겠지만 역설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가 실제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죠?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잘하는 거랑 컴퓨터 잘하는 것은 다른데 컴퓨터는 우리가 계산 같은 거 잘하고 논리적인 거 잘하고 아주 긴 숫자 같은 것은 잘하고 반대로 컴퓨터는 사람이 한 3살만 돼도 우리가 애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고 학교 다니고 하는데 그런 건 굉장히 못하거든요.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팀러닝 그런 거 잘하고 있어서 이제 그래서 모바일 역사는 사람이 잘하는 거는 못하고 사람이 못하는 컴퓨터 잘하는데 왜 그런가 이런 얘기했을 때 한스가 의미하는 핵심인데 일단 이거 세 가지를 제가 보면서 이거 아까 했던 거죠. 그러면은 기준이 휴먼이에요, 휴먼이죠. 이것도 인간이 그냥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인간이 잘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인간과 같을 수 있는 없냐.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물리학을 했던 말씀드렸는데 물리학 법칙이라는 게 물리학자가 가지고 프라이드라는 이런 거예요. 200만 명에 그래서 안드로메다 갔어도 거기에서도 중력 법칙은 통하여요. 전자기학 법칙도 엑셀 법칙도 다 통하고 다 통하는 거죠. 진영이라는 게 과연 그런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인간이 어떤 뭔가를 할 수는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사실 그 돌고래 낳은 개의 진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돌고래 개한테 실제 IQ 테스트를 줘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행동을 보고 그냥 판단할 뿐이지. 그리고 제 생각에 인간이 가진 지능이
뭔가가 이렇게 보편적인 건 아닌데 어떤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원하는 거는 이런 인간 같은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첫 번째 책 괴델 에셔바 읽어보실 분은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들어보실 겁니다. 사실 이게 70년대 좀 오래된 책이에요. 90년대에 번역됐는데 나왔을 때는 뭐 퓨리처상, 뭐 정미도서상 굉장히 아주 훌륭한 책인데 인공지능이 같은 초기 연구에 꼭 관계가 아니고 괴델하고 에셔하고 바하는 다 들어줬죠. 괴델은 수학자고 혹시 수학과도 계신가요? 수학과도 계신데 에셔는 화가죠. 화가 MC 에셔죠. 바하는 다 아시죠? 음악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 글라스 호스트라는 인공지능 학자 보기에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어떤 행동들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목이 잘 안 보이는데 마음의 진화라는 책이에요. 마음의 진화. 들어보시면 다니엘 데니시라는 학자인데 그 학자를 리처드 킨슨 아시죠? 리처드 킨슨. 킨스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입니다. 그 다니엘 데니시는 보스턴의 터프치 대학에 있는 인지체학자입니다. 이 사람 이 책이 무슨 의미냐면은 진화심리학이라고 들었어요. 진화심리학. 안 들어보신 거예요? 진화심리학 끝났습니다. 진화심리학이라는 건 굉장히 훌륭한 학문입니다. 21세기에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쨌든 진화심리학이라는 걸 바탕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물론 뭐 마음의 미래 이 책은 그냥 최근 2014년 당시에 최신 뇌과학 결과들을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진행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몇 가지 키워드만 조금 이해하시면 진행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그 핵심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 기다리셔 바로 이 사람이 놀라스 코스트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개념은 리컬전이라는 거예요. 리컬전. 제기, 리컬전은 들어보시는 분 있으면 코딩한다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팩토리얼을 아시죠? 5 팩토리얼 5, 4, 3, 2 하는데 팩토리얼 계산할 때 우리가 뭐 n 곱하기 n 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이거 한번 리콜만 하잖아요. 그죠? 리컬전이라는 이 말로 하면은 제기라고 쓰는데 자기 창조라는 거예요. 자기 창조. 좀 이따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괴델과 에셔랑 바흐가 이 제기라는 거예요. 이건 올라가면은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러셀이라는 수학자. 어쨌든 그런 제기가 어떻게 그 진영과 연결이 되는가 하는 일단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이렇게 어려워요. 이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이게 1930년도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물리학에서 이건 수학이고 뭐 이런 경제학에서 나중에 에로의 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약간 지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뭐 불가능한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얘가 중요한 건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참이지만 증명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는 게 정말 맞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여기까지 하고 관심이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기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에셔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 끝에 보시면 이제 손이 손을 그리고 있죠. 그죠? 그런 걸 보실 거다. 이거는 물이 계속 끝없이 흐르는 거죠. 그죠? 이거 말고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자화상을 이제 손을 그리는 건데 실제 에셔 비율을 이걸 보면 약간 제기라는 게 약간 어떤 개념이 조금 이제 자기를 지칭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바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음악의 긍정이라는 작품들이 뭐냐면 여기까지 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자기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예술가들이 어떤 이 제비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거 밑에 그림은 뭐 XKCD라는 유명한 과학 만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TV에서 이렇게 뭐 카메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리컬전이다. 이 사람의 얘기는 결국은 이상한 뿌리라는 거에서 오실 것은 아주 어렵지만 좀 일단 이 부분은 그래서 컴퓨터 제기랑 자기가 된 지침 뭐 아까 말했던 러셀 같은 경우에 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저희 친구들이 이게 왜 무슨인지 아시는 거죠? 이 말을 한 사람이 크레타인이에요. 그죠?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이 말도 거짓말이었죠. 그죠? 이거 말고 좀 더 이제 그런 거는 자기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의 머리만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머리 그런게 안 깎니다. 그
어쨌든 그래서 뭐 요새 파퓰러 컬처 이건 그냥 넣어보는데 이 존 말코비치 덱이라는 거 90분도 영화인데 그래도 보시는 분 혹시 이건 뭐냐면은 뭐 그래도 어쨌든 이 영화 자체가 이 리커즈를 가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을 얘기하는 좀 극적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사실 예전에 이게 아이디어 처음 떠올렸을 때 마침 제가 이거 팟캐스트로 이거 박완서의 8개의 모자를 나는 당신이 듣고 있어가지고 재밌다 생각해서 듣는데 무슨 얘기냐면 박완서 지금 아시죠? 소설가잖아요. 그죠? 맞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8개 모자를 나는 당신은 저기 남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암 때문에 이제 저기 병원에 갔다가 어떻게 치료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있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더 고마운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왜 리클전인지 조금 아시겠죠? 자기 문장을 또 이렇게 참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그냥 간단한 얘기죠. 왜 없는 규칙은 없다. 근데 이게 왜 리클전이냐면 물론 이 규칙이 그 규칙이 뭔가 어떤 말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학부스타 때는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계속 이용기능을 이용하고 요즘에 그 뒷러닝 기능 쪽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2014년도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IBM 왔으니나 구글의 트랜스레이트 같은 것들이 인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C를 넣었더니 ABD가 나오는 블랙박스가 있던 거예요. 이 블랙박스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게 되죠. 물론 당연한 많은 것들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PPQQR를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지능을 ABD가 나온다. 왜냐하면 넣으면 ABD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인공지능은 PPQRD 이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 글자를 뒤로 보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사람 정도 되면 우리가 PPQQSS라고 했죠. 그냥 ABC가 연결이고 PQ가 연결인데 C를 뒤로 바꿨으니까 R을 해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쨌든 패턴, 알고리즘의 패턴 그런 AI가 우리가 있어야지 않는 요구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마음의 진화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했던 리커전 얘기했지만 일단 진화 심리학 뭐좀 아시겠지만 제가 모른다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진화의 이제 그 동일이라는 이제 생존하고 번식인데 우리가 한 100만 년 전에 생존하고 번식이 유의한 어떤 특성이 있었으면은 그런 특성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걸 진짜 population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자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간단하죠. 그죠? 100만 년 전에 만약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를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식을 갖기 못 하겠죠. 그래서 생존과 번식이 여기서 생존을 해야 되고 번식하기 위해서 많은 자식을 낳는 게 그 특성이 그 전체에 늘어나는 그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진화론을 강조하는 게 육체적인 진화를 받아들여야 되죠. 부모님,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은 아이도 키가 크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진화 심리학이라는 이제 한 90년대나 물론 2070년대부터 이주론에 나오지만 그러면은 이 육체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거에는 왜 진화론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다 진화론이 다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내가 뭐를 좋아하고 내가 뭐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진화의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왜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도 제가 설명할 수도 있죠. 이게 좀 풀리는 거지. 그 전에 요 그림을 잠깐 보면은 이 아파트에 가젤 용량이라고 그러죠. 얘가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요. 제자리에서 4m, 5m씩 뛰는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얘는 왜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걸까? 왜 뛸까? 아셔서 손드시죠. 왜 뛰냐? 물론 아직 실제로 왜 뛰는지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이제 추측은 뭐냐면은 얘가 얘를 자기의 포식자, 그러니까 사자한테 내가 이렇게 높이 잘 뛰니까 나를 잡으러 와도 소용이 없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설명을 하고 왜냐면은 우리가 물론 실제 실험을 하지 않는 거지만 어떤 실험을 해본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뛰는 애랑 못 뛰는 애가 있을 때 사자가 물을 쫓아가는 건 왜 좋죠? 실제 못 뛰는 애를 쫓아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게 무슨 환경이냐면 그 다음에 이치에 나오는 이런 겁니다.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조금 재밌게 떠오르겠죠. 토끼랑 여우가 있고 할 때 여기서 토끼랑 여우는 여우가 이제 토끼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토끼랑 여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토끼가 여우를 보면 조금 도망갔겠죠. 그냥 안 잡아먹게 되니까. 여우는 토끼를 보고 쫓아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어떤 토끼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봤는데 여우가 나를 쫓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끌 필요 없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럼 여우가 나를 못 보고 지나가면은 나는 내 에너지를 세이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토끼들이 조금 더 이제 잘 살아남고 잘 새끼를 많이 낳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가 봤는데 자기가 보자마자 도망가면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데 보고도 안 도망가는 토끼는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있고 머리가 좋은 토끼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우도 그때부터는 딱 토끼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토끼 입장에서는 다시 저 여우가 나를 보고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쫓아오는 게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이끌어내는 상대방이 생각한다는 게 그런 거죠. 이치라는 개념은 결국 진영이라는 게 우리가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야 우리가 잘 살아남고 잘 생존하는 거죠. 그런데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개념을 나중에는 이제 학자가 좀 복잡한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그런 거 하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로빈슨 크루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이제 그 로빈슨 크루소 다 얘기 아시죠? 무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막 하죠. 생존하려고 이제 농사도 짓고 배추도 심고 근데 아마 배추를 심었을 때만 하더라도 옷을 안 입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추가 내가 고생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그 프라이데이라는 원주민을 잡아서 이제 자기 뭐 하인으로 쓰는데 그때부터는 아마 옷을 입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안 입으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런 개념을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게임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그냥 게임이 아니라 이제 그런 크리티컬 마인드라고 유명한 존 내쉬에 대한 내쉬 필름을 말하죠. 게임 시간은 뭐냐면 게임에 참여하는 게임이라는 건 여기서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이 있는 거 게임이라고 해요. 게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최선의 행동,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까 최선의 행동을 할 때 내쉬 필름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도 그런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픽처 프레딕션, 미닝 알러스라는 게 그러시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 제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생각하는, 제가 내가 어떻게 생각, 제가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어쨌든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정선생 교수님은 많이 아시죠? 요즘 그 알스 신자들이 나와가지고 원래부터 유명한 저희 인연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작년에 가장 위대하고 그동안 사고는 자기사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타인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세 번째 얘기는 이제 마음의 명예라는 책인데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실제로 뇌의 약간 해부학적인 그런 결과가 방금 제가 얘기 드리는 동안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일단 진행의 수준을 이렇게 명예인상으로 나왔어요. 영어는 식물인데 이게 뭐냐면은 식물들은 우리가 이제 표준하는 피드백인데 우리가 식물은 이제 원단계라고 해서 뭐냐면은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쫓아가지고 오죠.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온도가 낮으면 이제 잡고 근데 이제 파충류가 되면 공보다 움직일 수가 있게 되니까 뇌단이라는 좀 생겨요. 파충류 뇌 이런 게 있는데 포유류는 이제 사회적 관계라 그래가지고 이제 포유류부터는 이제 그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줘. 저 파충류만 하더라도 일단 자기 환경을 자기 유리하게만 바꾸면 되는데 움직이면서 포유류가 되면은 삶 자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고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그래서 피드백 회로가 굉장히 피드백 회로에 대한 이렇게 여러 겹으로 둘러싸서 이게 뭐 뇌의 어떤 부위들과 가진 이런 얘기가 있고 사실은 뭐 보면 있어요. 결국은 상위 수준의 뇌에서 약간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되는 충동 같은 게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항상 나름 이성이 제한다고 얘기하죠. 술 같은 게 좀 술 먹으면 이 정도가 약간 마비가 돼가지고 사람이 하지 않는 걸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결국 인텔리전스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영어 쓰라는데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결국 인간의 지능 아니면 사실 누구의 지능이라면 자기가 잘 먹고 살려고 환경을 갖고 가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지능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고 나중에 제가 다시 보는 스탠포드 보고서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기계가 지능하지 않는 행동인데 지능이란 한 개체가 환경 안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행동을 합니다. 핵심은 이제 그 적절하게라고 써놨는데 적절하게가 문제가 좀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 생각에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인간 지능의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약간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이전까지 알아야 되나 조금 약간 의사소통이라는 걸 아까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겠어요? 상대방한테 의도를 전달하는데 그럼 아까 지능의 개념에서 보면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보면 지능의 경우에 직접 만들어서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 짧은 대화 이게 뭐냐면 이제 말콤 글래드웰의 블링크라는 책 보시고 우리가 첫인상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덴젤 워싱턴 같은 사람이 보면서 잘생겼다는 게 저하고 분명한 없는데 피부가 좋고 이런 거에 그 사람 건강 상태에 대한 그 사람의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말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지적 상태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 사람의 외모에서 다 이렇게 물론 정치적으로 바른 개념은 아니죠. 이런 식의 그리고 약간 초성화가 소용하는 건 제가 조금 다르게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의사소통을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을 나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또 내가 우리가 어떤 예에서 설득을 하거나 설득을 당하는 거죠.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그죠? 그러면 물론 가장 이상적인 이제 하는 거죠. 윈윈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이익되게 만드는 건데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면 일반적인 이런 개념에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로버트 치알디니 2000년대부터 한 10년 이상 이 책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들이 항상 작은 친절을 베푼 다음에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사요. 그러나서 구해야죠. 그죠? 뭐 유치원도 자주 그러는데 그래서 뭐 지나가는데 어떤 액세서리 파는 아주머니가 너무 예쁘다고 한 다음에 액세서리 파는 거잖아요. 그죠? 왠지 칭찬받아서 사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책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의 나에 대한 도의가 과연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물건 팔기 위해서 나한테 칭찬하는 거면 내가 그 사람을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관계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제일 흠비져 있는 건데 카리스마라는 게 생각의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1.5초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몇 년이 되죠. 자기 이 글 쓴 사람의 동생이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가 결혼해야 했어요. 그죠? 엄마가 1.5초 동안 잠깐 있다가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죠? 그게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거든요. 어쨌든 공감이 다시 또 여기서 감정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감정 같은 것도 결국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 짜증을 낸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과학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브로드캐스팅 시그널 불반이라고 하는데 오늘 어쩌다 굉장히 뭐 불쾌한 일이 있을 때 피 교수처럼 말씀드린 거죠. 피가 머리에 묻고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정말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이트 오브 플리라고 출생공을 높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드레날린 튀기는 거니까 나의 생존이나 번식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누군가 했을 때 오늘날 같은 예를 들어서 날 때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격성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발생했다 이런 건 사실 나에 대한 가치가 안 좋은 행동인데 그런 말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열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도 그때 이제 내 안에서 분일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게 플레저나 페인, 고통이나 기쁨 마찬가지예요. 고통이나 기쁨이란 거는 고통이란 건 일상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 불이 났는데 내가 숨이 타고 있는데 내가 모르면 계속 숨이 타겠죠. 그죠? 그런 걸 기쁨도 마찬가지고 그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한테 고통이나 기쁨 같은 개념을 줘가지고 그 행동을 사실 강화학습이라는 쪽에 있는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이제 약간 감정이랑 감정 조절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의 일종의 사실 여기는 많은 있고 여기서 약간 그때는 막 보시면 우리 영화적으로 좀 바꾸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100만 년 전의 인간한테는 굉장히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계속 바뀐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맛있는 걸 보면 계속 먹고 싶죠. 그죠? 100만 년 전에는 뭐 지식이 없었으니까 다른 걸 보면 계속 먹어놔야 과일 같은 거를 나중에 오랫동안 이제 못 먹어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당했을 텐데 오늘날은 이제 칼로리가 너무 이제 미치니까 그때 갖고 지금 틀리다는 게 이제 진화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은 20만 년 전 이런 그런 시대에 맞춰서 이제 감정,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나쁜 것도 있는데 역시 지금은 이제 하이델 이런 세네카라는 사람이 2, 3년 전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에서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세네카가 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있어서 중간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황제나 클리뷸라라고 어떤 뭐 네로라고 싶어요. 어떤 황제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원로 장군의 그 아들을 그냥 아들 명목이 화려하게 입고 나오니까 잡아가지고 죽여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파티를 열어가지고 그 원로 그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술을 따라줬는데 그 장군이 이제 화를 내지 않고 그 술을 이렇게 다시 도망갔다고 하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 다음 문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들이 한명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황제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내면은 당장 기분 좋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생각에 관한 생각은 좀 책을 한 몇 년 동안 그런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심리학자인데 행동경제학인가를 보셨죠. 이 책은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게 영어로 신문 패스텐스 모는데 기회가 되시면 번역해도 좋고요. 이건 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머릿속에 뭔가 시스템인데 사실 감정하고 이성과 비슷한 얘기예요. 나중에 가져왔을 때 1초 만에 판단하는 거랑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랑 많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냥 조심대로만 행동하는 카메라는 생각을 좀 따로 이해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아마 그 단계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 시스템과 시스템 쪽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냐면 운전 같은 거 할 때 처음 운전을 하게 되면 온 정신을 다 써야 돼요. 얘를 이때 핸들을 어떻게 꺾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고 엑셀을 어떻게 밟고 근데 사실은 한 뭐 1년 몇 달만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운전이라는 게 나의 시스템이니까 2에서 1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인 인풋만 가지고 다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운전하면서 뭐 전화도 하고 있죠. 심지어 TV도 보고 운전을 다 할 수 있죠. 사실 운전을 우리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이런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분은 그냥 제가 배워놓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상대방을 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정분명의 책을 이용하는 이런 겁니다. 인간이 처음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 인간들은 사실은 자기 죽음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안 나왔을 거라고. 왜냐하면 공부밖에 나왔다가 뭐 사자한테 눈이 부수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부정할 수 있게 되는 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부정할 수 있게 되는 인간이 그러니까 그렇죠. 의식을 부정할 수 있게 되는 인간이 어떤 뭐 이런 발전시켰다는 건데 사실 인간은 스스로 수비는 나무 수비면 자기를 먼저 수비하는 거죠. 개미는 이 책은 아시나요? 이건 나주시고 베르나르 베르베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이 책에서 보면 재밌는 게 창형충이라는 얘기예요. 개미가 어떤 그 개미 안에 있는 기생충이 개미가 새벽에 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염소가 와가지고 풀을 뜯어먹죠. 그죠? 개미 안에 있는 기생충이 염소한테 가서 염소 뱃속에서 알을 낳아요. 알이 다시 땅에 떨어지면 개미가 다시 돌아먹고 계속 거는 거예요. 사실 이거 처음 읽었을 때는 지원의 일인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70년대 실제로 연구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신기한 건 그럼 어떻게 그 작은 기생충 하나가 개미가 새벽에 올라가지고 먹는 건데 위에서 어떤 일을 만드는 거겠어요. 사실 이게 요즘 이런 개념이 뭐냐면 톡소플라즈마라는 톡소플라즈마 개념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고양이 근데 고양이의 똥에 이제 알이 섞여 나오면은 그 쥐가 먹으면 그 쥐가 고양이를 들어가지 않게 돼요. 고양이 진짜 못했죠, 그죠? 다시 고양이 뱃속에 가서 새끼가 뭐 이게 나중에 문제는 이유가 톡소플라즈마가 인간한테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우리나라도 많이 그 사실 저는 저희 애들이 항상 고양이 기르자고 할 때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양이 기르면 물론 이 톡소플라즈마가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선은 뭐 더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면은 좀 더 뭐 발을 잘 되게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고양이를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모두가 서로 조종한다는 얘기 있어요. 사실 기침이나 피부병 학교인 것 같아서 기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군의 입장에서는 기침을 하게 만드는 게 의미있어요. 그래야 자기 안에 퍼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어릴 때 교육 가르치는 게 이렇게 기침을 하고 만드시는 거죠. 요즘은 한국적인 학교는 우리가 이제 군하고 싸움 방법이고 피부병 같은 경우는 피부병은 나로 하여금 간지럽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간지럽게 만들어야 내 손가락으로 그럴 거죠. 내 손에 묻어 있어야 딴 데로 많이 갈 수 있겠죠. 결국 자기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특히 모든 내가 왜 화장실에 내가 왜 배고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있지만 네, 또 너무 비슷하고 어쨌든 혐오뿐 아니라 선호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번호라는 얘기는 우리가 범죄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누가 이익을 보느냐, 베네핏이라는 뜻이고 이걸 생각해가지고 좀 나한테 사실 인간의 한 30, 20% 정도는 우리가 위생들하고 해요. 뱃속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중에 피부에도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인체 질량에서 결국 우리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병원균 같은 경우는 공존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지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착하다는 거는 어떤 착한 인간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타인에게 유머가 없으면 문제마다 유머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한테 문제를 내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지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걸 맞췄다는 얘기죠. 아까 사실 용인할 때 다룰 수도 있고 권력관계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우리가 육수이라는 게 우리가 친근한 표현이기가 싶지만 교수님이나 사장님이 얘기하면 사실 하고 높게 높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유머를 시도했다는 자체가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한 우연한 근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피부 근육이 있어요. 인체의 모든 근육은 뼈에 붙어 있는데 얼굴 근육만 피부에 붙어 있죠. 재미라는 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재미있게 느끼느냐는 그 예측 가능성이 크고 재미있는 작가라는 게 이제 내가 하고 싶겠지만 하지 못했던 걸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이야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지금 너무 뭐가 많아서 그죠? 이걸 복잡하죠. 그죠? 너무 많아서 혹시 그 이야기는 제가 그 서울신문에 한 달씩 칼럼을 쓰고 있는데 신호를 찾아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인간이 왜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소문이 있어요. 종교. 일단 이번에 건 좀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했던 얘기는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을 말할 때 이 마인드리스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지능이라는 게 이 인바디리스는 우리 취재하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가면 로봇이 되겠죠. 이거랑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면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언어의 문제라는 거. 사실 제가 나중에 나올 텐데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뭐 번역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번역은 저도 관심 있는 거 나중에 생각 드리는데 이걸 보시면은 번역이라는 게 왜 그런지 일단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호작용하려면 제가 지금도 우리가 언어를 통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그동안에 이제 AI한테 어떻게 이제 언어를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하나가 들어서 생각 벡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개념들이 우리가 사실은 그냥 이걸 어느 단어 자체로만 두게 되면은 단어들의 사이의 관계가 거리를 살필 때 그래서 보트랑 물 같은 단어를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18,900개의 영화 대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질문을 던지면 답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실 이런 질문은 영화 안에서 여러 번 맡겼죠. 이 프로그램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더 밝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면 나보다도 더 대답을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다리 몇 개냐고 보니까 2개라고 했어요. 지네가 몇 개냐고 그랬죠. 8개. 사실 이거는 우리는 좀 나지만 지네라는 게 영어가 센티피드라고 해서 하시는 거 30개, 50개씩 다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기호의 조합, 어떤 단어들 안에 일관성만 알 뿐이지 실제로 지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인간이 우리 언어를 그렇게 하냐면 단지 우리가 말만 주고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떤 손으로 만지고 느낌에서 이상하죠. 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TV에서 볼 수도 있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도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죠. 인간과 제대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비슷하게 세상을 인식해야 되는데 컨셉션이라는 게 뭐냐? 이것만 잘 찾았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위에 첫 번째는 우주의 우주, 두 번째 거는 전자기파란 물질인데 저게 뭐냐면 물리학 생각하는 건데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건 전자기파란 물질이에요. 여러분하고 전부 다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빛들은 다 전자기파고 인터넷 신호나 아니면 태양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전부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저기 영역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배우죠. 저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라디오파가 있고 아니면 핸드폰 아니면 엑스레이가 있고 나머지 물질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생명체가 그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을 조정해서 그랬는데 그러려면은 이 물질하고 전자기파를 그러니까 받아들여가지고 이해해야겠죠.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자기파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 눈이에요. 눈이라는 게 근데 물론 이 전체 전자기파 중에서 굉장히 좁은 영역입니다. 가시광선이 4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 나오는데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영역만 물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라는 게 전자기파 통을 못해요. H2O가 굉장히 쉽게 전자기파 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시광선 영역만 통과하면서 우리가 물속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가시광선 물론 이제 약간 적외선이나 자외선 조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영역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2.4GHz 아니면 핸드폰 같은 영역을 보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귀랑 호랑, 연기랑 촉각은 다 물질을 우리가 디텍트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귀 같은 건 뭐냐면 눈은 1km 정도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정보 양도 가장 많고요. 정보 양이 많다면 우리가 이게 주파수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소리는 우리가 보통 100m 정도까지를 파악할 수 있죠. 환경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빛은 사실은 정보를 만드는 직진성이 있어요. 근데 소리는 이제 우리가 방해물을 어떤 산 위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나무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사실 소리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예전에 인간도 쿵 하는 순간 움찔하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큰 동물에 피하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이나 지금 어른들은 실제로 어제 천둥이 많이 쳤는데 지금도 아마 천둥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어릴 때 그러니까 수십만 년 전에 인간들이 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분자인데 지금 후각이 인체에 왜냐하면 고일류가 되면서부터 이제 그때 시각이 엄청나게 중요했지만 더 먼 조상에서는 후각이 너무 중요한 후각이라는 걸 하는 거냐면 다양한 분자의 종류를 시각과 청각은 사실은 한 가지만 받아요. 시각은 주파수, 청각도 주파수인데 후각은 우리가 이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 기사를 보면 인간이 개보다도 더 빨리 뛰어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잖아요. 어떤 이게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건 있는 거지 아니면 불쾌한지 더 다양한 종류의 분자를 다 구별할 수 있는데 아마 나르셀 프루스트의 소환의 집중으로라는 일본에 보면 마들렌이라는 어렸을 때 쿠키 한 조각 그 냄새를 가지고 차가운 얘기를 해봤었죠. 우리가 그만큼 후각이 심해서 남녀 간에서 후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험 중에서 어떤 남자의 어떤 셔츠의 냄새를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자기랑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진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이라는 게 사실은 이성간의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니까 명시되지 않지만 중요한 그런 게 있고 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에너지원 우리가 입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단단한 게 사실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다른 거죠. 단백질 고정하는 지방이 이제 지방도 고정하시는데 결국 에너지원을 수용성 분자들이 에너지원을 디텍트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물질 수용이 이제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얘기를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인공지능도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면은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이 사람은 개미라는 종류의 영화 중 최저점 교수님 지어주는데 인간우주 여기가 70년도에 표시상 관측되고 일체에서 보면 1입니다. 결국은 이 유행하는 관련 떨어진 가장 안드로메다에도 물리법칙을 갖다 놓죠. 그럼 그 안드로메다에 사실은 생명체가 인간하고 비슷한 생명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눈이 정면에 있다는 게 뭐냐면 일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새 같은 경우는 눈이 양쪽에 있죠.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애들 눈이 양쪽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빼고 도망가니까. 근데 잡으러 다니는 애들 눈이 정면에 있어. 사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 거리를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귀는 양쪽에 있어야 되죠. 방향을 파악해야 되니까.
크기는 비율인데 중력 그 별의 중력까지 볼 수 있겠죠. 손이 필요하고 도구 상황에서 발도 필요하고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로봇에서도 사실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사실은 또 딸리는데 약간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AI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마인드니스랑 마인드니스는 인텔리전스를 인텔리전스는 퍼셉션과 액션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파악하고 그다음 환경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인공지능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점이 필요하다. 인간과 유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체조를 하는 거죠. 체조 이용해서 중요한 요청이 뭐 세 바퀴 다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착지까지 하면 이거를 제가 돌 때 이제 가속도를 어떻게 주게 되는지를 이제 약간 딜러링을 이용했어요. 근데 그냥 요즘 인바디 기술이 이제 아직은 아까 사실 보시면 저는 인텔리전스 쪽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로봇 쪽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런 기술도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지난 1월 달쯤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걸어가는 곳인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거칠 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컨클루전의 일부는 결국 인간과 환경 사이에 이제 AI가 있어가지고 사실 요즘 VR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 VR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디지털 세상 미국은 CPS라고 하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같이 하는 VR이라는 게 인간이 환경과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환경 자체를 디지털로 만든 거죠. 뭐 사이버나 트랜스 휴먼이나 아니면 마지막 거는 맹루한이라고 지금 옛날 분이나 마샬 맹루한이라고 하는 게 미디어 학자인데 그런 말 있어요. 테크놀로지적 익스텐션 오브 바디라고 있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즘 바로 전문적인 말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인공지능 제품에서 만들 때 어떤 지능의 특성이 그 서비스에 필요한지 그래서 지능의 여러 가지 특성들 제가 아까 좀 환자들을 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약간 그 환자들의 감성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인드랑 엠바디랑 그래서 결국은 실제 이제 어떤 서비스 자체가 지능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로봇이 앞으로 점점 더 로봇 세탁기 같은 데 로봇이 되고 많이 필요한 것이 부분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인데 로봇들을 보면은 이제 서포트 아니면 이미테이트 서포트라는 약간 저는 인간을 돕는 거 이미테이트는 인간 풍미하는 건데 서포트라는 이제 오그멘테이션 인간을 강화시키는 거 이미테이션은 리플레이스가 있죠. 근데 그게 충분히 안 되지만 이미테이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페퍼라는 로봇을 가지고 그 노인분들 이렇게 외로우니까 그런 실은 지금 외롭다는 걸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점점 더 그런 신기술이 나오면 비디오 같은 경우도 비디오가 퍼지는 게 있죠. 인터넷이 퍼지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쪽에 어떤 채워주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아무도